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트럭이 시장으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내고 보행자를 덮친 택시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60, 70대 운전자가 낸 참사로 이런 고령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조사 보고서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효과를 설명했는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어떤 보상이 있는지 덧붙였다면 정보성을 더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최근 대형 교통사고 가해자가 잇따라 고령자로 밝혀지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약 3만 건에서 2024년 약 4만 건으로 30%가량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같은 기간 14.8%에서 21.6%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주는 교통비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올렸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3만 1,800명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경우에는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한 명당 교통비 10만 원과 택시 쿠폰 2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기록을 증빙할 경우 교통비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부산광역시, 충주시, 제주도 등 여러 지역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지역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운전면허 반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반납률은 매년 2%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이동이 불편해지는 문제 등으로 반납률이 저조한 건데요. 각자 다른 사정을 가진 여러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로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인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던 방첩사를 해체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첩사가 권력기관이 되면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신설되는 기관의 장이나 감찰 업무는 민간 인력이나 군무원 등으로 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해체 권고와 함께 개편 추진 내용을 다뤘는데요. 방첩사의 과거 논란과 권력기관화 문제를 짚으며 해체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과거 논란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면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첩사가 과거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49년 만에 사라진다는 방첩사. 어떤 기관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방첩사의 모태가 된 기관은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인데요. 국군보안사령부는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해 육해공 각 군에 있던 보안부대를 통합하며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보안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정기 보고를 올리는 등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숨은 역할을 하며 핵심 기능을 수행했는데요. 군 외부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정도의 권력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후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는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파문이 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후 보안사는 정치 개입 근절을 약속하며 1991년 국군 기무사령부로 처음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만 기존 기능 등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형식적 개편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후에도 핵심 권력기관이었던 국군 기무사령부는 2009년 민간인 사찰에 따른 국가배상,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동향 수집, 2017년 댓글 공작 사건 등으로 꾸준히 논란을 빚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계엄 문건 의혹이 확산하며 또다시 개편 요구가 거세졌죠.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며 국군방첩사령부라는 현재 이름을 부여하고 조직과 기능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정부는 방첩사라는 하나의 기관에 여러 기능이 집중돼 있어 일부만 개편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연내에 방첩사 해체를 마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2, 3월에 유행하던 B형 독감이 올겨울에 더 빨리 활동을 개시한 겁니다. 특히 방학 기간인데도 초등학생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127명, 중고생은 97명을 기록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독감은 감기와 달라서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중이염, 세균성 폐렴, 심근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유행 시기보다 조기 확산하고 있는 B형 독감의 환자 증가세에 대해 전한 보도였는데요.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음을 알려 증상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라고 전했는데 독감 증세나 특징 등 정보를 더했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B형 독감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볼까요? 유난히 추운 겨울 독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중순 독감 유행주의보를 이르게 발령했는데요. 그 당시 주로 유행한 것은 A형 독감입니다. 11월 중순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 유행은 올해 1월 2주차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특히 B형 독감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요. 지난해 말 A형 36.1%, B형 0.5%였던 검출률은 올해 2주차에 A형 15.9%, B형 17.6%로 바뀌며 B형이 A형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통상 B형 독감은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유행하지만 올해는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A형 독감을 이미 알았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A형과 B형은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서 A형 감염이 B형에 대한 면역 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독감은 바이러스 유형에 따라 크게 A형과 B형으로 구분하는데요. 두 종류 독감의 증상은 거의 같다고 합니다. 감염되면 보통 1일에서 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두통,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소아의 경우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열은 대개 3, 4일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은 며칠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감은 늦은 봄까지도 유행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고령과 어린이, 임신부와 같은 고위험군은 독감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위생이 중요하겠죠. 수시로 손 씻기, 실내 환기, 마스크 쓰기 또한 잊지 말고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